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가 어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들과 현 정부의 인사 논란을 두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와 신군부에 비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내부에선 이 전 대표가 독재자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 가운데 유출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새 모녀가 건강보험료를 16개월이나 못 냈지만 지자체 직원은 이달 초에야 방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 새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맡고 있는 안미영 특검이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이 공군 수뇌부를 직접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지역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대구는 25도로 내려가면서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김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죠.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희박해서 경찰은 늦어도 다음 주엔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오지혜 기자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지 반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혜경 씨.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경찰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의원 부인 3명의 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등과 관련해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고 김 씨는 짧게 답하며 조사는 약 5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관건은 김 씨의 지시나 최소한의 묵인이 있었느냐인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얼마 안 남은 만큼 김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김 씨의 조사가 끝나자 SNS에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오히려 고통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미안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적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두고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사적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는데 12시간 동안 이어진 여야 공방이 자정을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우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 참사와 사적 채용을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들의 질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말웨이 그냥 가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여기 계신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들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거론하며 김대기 비서실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너는 여사니까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라는 거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또 최근 폭우 당시 김 실장이 한가하게 폭탄주를 마셨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폭탄주요? 폭탄주 돌렸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 지인의 청와대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맞섰습니다. 김정숙 여사 지인 디자이너 딸에 대한 청와대 임명에 대해 특혜 채용
의혹을 차지하고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그것도 대통령 부부 직원거리에서 새로 임명된 김은혜 홍보수석을 두고도 민주당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등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 철험회를 중심으로 일명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대통령 관저수주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쳐 보자는 건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주요 내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관저수주 특혜 의혹, 경력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자는 게 골자입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철험회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라거나 거대 야당의 입법권을 흉기로 대선 패배 복수를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격앙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때 이럴 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 문재인 정부 때 고발된 사건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했다는 얘기냐고 반문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하면서 대통령 측근이 자신에게 대표직을 사퇴하면 경찰 수사를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종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입니다. 이 전 대표는 현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칭하고 최근 상황을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빗댄 겁니다. 또 지난 6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고 했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건의에 도전한다며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주 위원장도 발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건의에 대한 도전입니까? 이 전 대표는 탄원서를 국민의힘이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탄원서에 열람용이라고 찍힌 것을 두고 셀프 유출해놓고는 셀프 격양했다며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라며 비꼬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터져나왔고 대통령실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그젯밤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수해복구 현장에서 막말을 한 김성원 의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죠. 그런데 정작 관심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권은희 의원에게 쏠렸습니다. 권 의원은 윤리위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갖고 있다는 뜻에서 윤리참칭위원회로 일컬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건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윤리위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통지서가 와서 확인해 보니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게 징계 대상이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 당원 및 당규 등을 위반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이고 당내 일각은 권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 당론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가 사실상 징계를 받았던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 윤리위가 오히려 반윤 아닌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중시 기조에서 벗어나 있는 윤리위부터 오히려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윤리위가 공천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순회 투표가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대하며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회동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를 당 최고 의결기구로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며 독일 히틀러의 나치당까지 언급했는데요. 친명계는 민주주의에 반대하냐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에 이재명 의원이 유력해진 가운데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전 당원 투표를 당 최고 의결기구로 하는 내용의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신설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의가 있는데 반대 토론을 할 수 없는 회의가 무슨 회의입니까 이게. 반대 투표 던져서 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민주주의는 단순 다수의 결정이 아닌 다수의 옳은 결정을 고르는 제도라며 독일 나치당도 다수당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어떤 국민도 비판받고 늘 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돼가고 있습니다. 팬덤이 강한 친이재명계 지도부 탄생이 유력해지자 이재명 힘 빼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거는 당원들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대통령이 국민 못 믿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당원 투표 신설안은 오늘 열리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로 결정될 예정인데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투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새 모녀는 1년 넘게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숨진 새 모녀는 생활고로 1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새 모녀 사건 이후 건보료 체납 이력으로 취약 가구를 파악하도록 했지만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 모녀가 2년 전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했는데 화성시 담당자가 찾아갔을 땐 거처를 옮긴 뒤였고 전입신고를 안 해 수원시에서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정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수원 새 모녀가 돌아가신 일은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먼저 챙기지 못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180억 원대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공매로 넘긴 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건물 지분의 절반은 여전히 부인 소유라며 당분간은 이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78년에 구입한 논현동 단독주택입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이 건물은 지난해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총 187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7월 111억 5천만 원에 낙찰됐지만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한꺼번에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 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공매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장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 지분의 절반은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의 아내 김윤옥 여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6월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택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남아있는 매각 취소 소송 결과까지 지켜본 뒤에 낙찰자와 임대 계약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특검이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였던 이성용 전 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공군 책임자의 소환도 예정돼 있어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이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특검 참고인 조사 앞두고 계신데 전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 중인 안미영 특검이 당시 공군 최고 책임자였던 이 전 총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이 공군 수뇌부를 직접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총장은 이 중사의 사망과 가해자 송치 당시 관련 내용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뒤늦게 보고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또 당시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검토 지시를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에서 무시했다는 의혹까지 일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취임 8개월 만에 사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에 대해 수사 무마와 공군 수뇌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은 부실초동 수사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이틀째를 맞은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연합사령부 전시 지휘소를 찾아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미는 원팀이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당부했는데요. 전국 곳곳에선 군과 경찰, 정부의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이틀째 전시 지휘소를 찾아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실전과 같은 철저한 훈련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6.25 참전 용사들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숭고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현대전의 첨단 무기 전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운용한 사람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전국 곳곳에선 전시 상황을 가정한 군과 경찰, 정부의 합동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해군 1함대 화생방 지원대 장병들이 동해항에 퍼진 유해 화학물질을 제독합니다. 적의 탄도탄 공격 상황을 가정한 유해 화학물질 유출 대응 훈련입니다. 전북 군산항에선 드론 테러 대응 훈련에 참가한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차륜형 장갑차에서 내려 작전 현장에 투입됩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한미 연합연습은 군사적 침공을 전제로 한 북침 실전 연습이라며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7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죠. 그런데 국빈을 맞이하던 영빈관에 누워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떨까요? 한 패션 잡지가 찍은 화보 이야기인데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영빈관, 모델 한혜진이 분홍색 꽃송이로 장식된 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누워 포즈를 취합니다. 본관 접견실에서는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색 드레스에 갓을 연상시키는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모델 김원경은 본관 중앙계단의 금수 강산도 앞에서 남색 드레스를 입고 한쪽 다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패션 잡지 보그코리아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와대에서 촬영한 한복 패션 화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공개되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에서 패션 화보를 촬영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부터 파격적인 의상과 포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일제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바꾼 것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보고 촬영 지금 벌어진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문제의 핵심은 졸속 개방과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문화재청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열린 청와대를 새롭게 소개하고자 촬영을 허가했다면서도 다양한 견해와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의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에 신중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기업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침대 전시를 했다가 논란이 빚어지는 등 74년 만에 공개된 청와대를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여성이 잠들 때까지 밖에서 서성이다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강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한 원룸촌. 한 여성이 누군가와 헤어진 뒤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성이 집에 도착한 순간 골목길에서 가방을 맨 남성이 불쑥 나타납니다. 여성 혼자 원룸에 들어간 것을 지켜본 남성은 여성이 잠들 때까지 1시간가량 밖에서 서성입니다. 이어 여성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이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원룸 방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룸에서 30대 남성의 지문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가방에 총테이프, 전기구 등을 사전에 챙겨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원룸 주거 여성들은 불안합니다. 밤 12시부터 2시까지의 순찰이나 이제 출동 빈도수를 좀 더 늘려주시면 좋겠고. 사건 현장 주변을 확인했더니 방범창이 없거나 출입구에 CCTV가 없는 원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 여성을 보호하는 방범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남편이 이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 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얼마 전 방화 사건에 이어 이번엔 흉기 난동까지 변호사들 사이에선 무서워서 변론을 못하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보더니 잠시 후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그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대림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이곳 법률사무소 인근 골목에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남성은 아내 쪽에서 위자료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아내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신변 위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50대 남성이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다가 이런 테러와 같은 참사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 모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대한변협 측은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와 그 직원들에게 보복을 하면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 내부가 모두 타면서 주민 1명이 숨졌고 주민 5명도 대피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 거문오름 주변 보존 지역을 중장비까지 동원해 훼손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훼손된 지역은 거문오름과 뱅디굴 사이의 곶자왈지대로 크고 작은 바위와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훼손된 후 숲 한가운데 붉은 흙바닥이 드러났고 그 자리에 있던 나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훼손된 규모는 축구장 넓이의 10배가 넘고 잘린 나무만 10,000그루가 넘는다는데 경찰은 일당이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을 노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자연훼손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치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배가 갑자기 폭발해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플로리다 데이토나 해변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한 척. 갑자기 뒷부분이 폭발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배는 처참한 상태로 견인됐는데요. 선주가 출발 직전 연료를 주입했다는데 시동을 거는 순간 유증기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해마다 미국에서는 선박 폭발 사고가 수백 건씩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네요. 기념사진 한 장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은 러시아 관광객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모래사장 위에서 사진을 찍은 한 남성. 그런데 뒤로 국방색의 뭔가가 보입니다. 바로 러시아판 사드로도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는데요. 남성은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며 위치까지 알렸다고 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계속 좋은 일을 해달라며 SNS를 통해 러시아 관광객에게 감사 인사까지 남겼다는데요. 반대로 러시아 국방부는 적잖이 당황했겠죠. 해당 지역의 주지사가 관광객들에게 위치는 언급하지 말라며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에도 한 러시아 기자가 소위 푸틴의 비밀 살인 경기로 불리는 용병 조직 본부를 찾아 기념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바 있는데요. 건물에 붙은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당시 비가 내릴 때 피해를 키웠던 원인 중 하나가 꽉 막힌 빗물바지와 배수로였죠. 빗물바지만 잘 뚫려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쓰레기와 오물로 막혀 있다 보니 빗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홍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쓰레기통 바로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담배꽁초들.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여 배수로를 꽉 막았습니다. 빗물바지 옆엔 행인들이 지나가다 버린 쓰레기가 가득하고 수북이 쌓인 가정용 쓰레기와 일회용 컵들이 배수로를 막기도 합니다. 담배꽁초가 많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막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골목에는 이렇게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에 휩쓸려 이 빗물바지를 막아 침수 피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쓰레기가 없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보름 전 비 피해가 있었던 다른 지역도 살펴봤습니다. 냄새 민원 때문에 빗물바지에 따로 덮개를 만든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냄새는 해결할 수 있어도 큰 비가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물이 바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훨씬 물이 잘 빠지는 거죠. 이게 쓰레기에 끼고 하면은 들어가질 않아요.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쌓이고 덮개까지 있으면 침수 피해를 3배 이상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엔 빗물바지 덮개를 없애고 빗물이 더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물이 모일 때 모이는 양상을 파악해가지고 연속으로 쳐주면은 물이 관로 속으로 이제 잘 들어가는 거거든요. 평소엔 별 쓸모를 느끼지 못하지만 큰 비가 내릴 땐 빗물바지가 소중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 해법에 앞서 우리 주변 빗물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한참을 으르렁거리며 서로 교류하지 않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39년간의 적대 관계를 끊고 두 나라는 경제 파트너로 손을 잡죠. 하지만 좋은 시기는 잠깐,
수교 10년 만인 2002년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자기네 나라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하거든요. 중앙정부 주도의 동북 공정은 2007년에 끝나지만 지방정부에선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2016년 양국 사이엔 큰 금이 갑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때문입니다.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한중 관계지만 수교 체결 당시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주변국들의 반발을 뚫고 수교를 체결하기 위해 양국 외교관들은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아내에게 출장 행선지조차 비밀로 하는 밀실 협상을 이어갈 정도였죠. 강영호 기자가 수교 협상 당시의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중 수교 협상은 북방 외교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노태우 정부의 의지와 테난먼 사태 이후 계속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겠다는 중국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협상이 공개되면 북한과 대만은 들고 일어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극비리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실무교섭 대표를 맡은 권병현 전 주중대사는 아내에게 행선지조차 밝힐 수 없었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얘기 못했죠. 그럼 더운 지방 가느냐, 추운 지방 가느냐. 그것도 내가 묵비권 행사였어요. 양국으로 가는 밀실 협상 속에 수교는 불과 넉 달 만에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는 중국 측 요구와 대만과의 특수관계를 유지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충돌했는데 실마리를 푼 건 다름 아닌 중국의 전통술 마오타이주였습니다. 자정이 넘을 때까지 마오타이를 다 먹고 중국 대표단을 불러가지고 마오타이를 좀 더 보내줄 수 있느냐. 거기서 또 상당히 허심탄회한 자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체결된 수교지만 오늘날의 한중 관계에는 위기라는 평가가 잇따릅니다. 30년 전 주역이었던 원로 외교관은 목이 마를 때 물을 건넨 이웃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음수사원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이웃 관계라는 것은 100%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음수사원. 마시고 난 뒤에는 그 우물을 누가 팠지? 그 우물의 근원이 어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그림 같은 스위스의 호수 위에서 보기만 해도 시원한 윈드서핑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250명의 윈드서핑 선수들이 반짝이는 호수를 장식했네요. 마치 물감을 푼 것 같은 에메랄드빛 호수 위. 바람을 아는 서핑보드가 나는 것처럼 물살을 가르는데요. 스위스 실바플레나 호수에서 열린 윈드서핑 대회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두 부표 사이를 가장 많이 왕복하는 선수가 우승하는 경주였는데요. 남자 경기에선 영국 선수가, 여자 경기에선 이스라엘 선수가 우승컵을 받았습니다. 바람을 가르고 정상에 오른 선수들, 기분 최고겠네요. 멕시코 정부가 낙후된 남부 지역을 개발한다며 법원의 명령까지 무시하고 마야 열차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생태 환경을 교란해서 이곳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네요. 끝없이 펼쳐진 열대우림 사이로 나무들이 잘려나갔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마야 열차 선로를 건설하고 있는 유카탄 반도의 모습인데요. 이 정글 밑엔 엄청난 규모의 석회 동굴이 잠들어 있습니다. 박쥐와 물고기의 낙원일 뿐 아니라 물을 찾는 제규어 같은 동물들의 피난처기도 한데요. 고대 마야인들의 유물이 발견되곤 하는 이 동굴은 고고학적 가치도 뛰어납니다. 동굴과 지표면이 가까워서 열차의 진동으로 동굴이 무너질 수 있다는데요. 이 열차는 대체 누굴 위한 열차일까요? 바리스타들은 즉석에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거기에 특별한 아트까지 선물하는데요. 요르단에서 라떼 아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두들 예쁜 라떼 만들기에 초집중이네요. 기계에서 나오는 건 바로 우유입니다. 스팀 우유를 커피에 따르자 나뭇잎 모양이 생겨나는데요.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라떼 아트 대회. 모양을 얼마나 예쁘고 깔끔하게 만들어내는지 겨루고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조심조심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르단에서 70명이 넘는 바리스타가 참가했는데 결승전엔 18명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무늬가 있는 라떼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커피라서 라떼 아트를 시작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다음 주부턴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서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수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정부가 내다봤습니다. 이미 부산과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선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간 만큼 권역별로 병상 여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검사 수요가 몰리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는 15만 258명으로 2주 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최고치인 18만 명이 못 미치는 수치로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은 유지됩니다. 일상 회복의 지속 차원에서 확진자 증가 시에도 대면 수업은 유지하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체험 활동, 야외 수업 등 최대한 자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위중증 사망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더라도 당분간은 이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아직 병상 여유가 있지만 부산 71.4%, 강원도는 75% 등 일부 지역의 중환자 병상 여력은 포화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80%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권역별 병상 배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역적인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6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이 20.8%로 집계됐다며 더 적극적인 처방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50여일간 파업을 한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결국 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8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보단 크게 낮은 금액이지만 노동자들은 기본권을 말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51일 동안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작업장을 점거하고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그동안 뺏겼던 임금 원상 회복하고 하청 노동자도 노동조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극적 합의로 파업은 종료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측은 파업으로 약 8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 능력과 작업 재개 이후 복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손배소 금액을 낮췄습니다. 청구 대상을 하청지회 집행부로 할지 노조 전체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의 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손배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업을 택한 노동자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소송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이르면 이달 말 손배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하이트진로 파업의 손배소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강제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침공 6개월을 계기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격도 시작될 거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크림반도 반환과 관련한 60개국 국제정상회의인 크림 플랫폼. 회의를 주재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 탈환을 공식 선언하고 국제질서 부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국가와 상의 없이 우크라이나 단독 수복 시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В боротьбі проти російської агресії, а отже потрібно звільнити Крим від окупації. Там, де почалося, там і завершиться. 회의에 참석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하며 크림반도 탈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Since February, Russia has used Crimea as a strategic springboard to invade other parts of Ukraine from the south and to attack Ukraine with indiscriminate missile strikes.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했지만 여전히 국제법상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기할 징후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만 6개월을 맞아 민간 기반 시설과 정부 시설 등 대대적인 타격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미국 또한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중장기 방어 태세 구축을 위해 단일 지원으론 최대 규모인 4조 원의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꽤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2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울산은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떨어지면서 2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여전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전 중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 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해안에 5에서 2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비가 그쳐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22.4도, 대구는 2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지만 전남 지역과 제주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충청과 경북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원 새 모녀 사건은 아직 우리나라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